네, 우리 다큐멘터리 비디오 카페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역시 어디를 가건 뒷자리가 상석이죠. 앞자리보다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21세기, 그러니까 2015년의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72년 전의 영화입니다. 1948년도 영화이고, 또 그런 역사적인 긴 시간이 있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 보셨을 때 흑백이었죠. 네, 흑백 영화는 정말 다들 오랜만에 보셨을 텐데, 이 자전거 도둑, 아마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데시카 감독의 이 영화 말고도 동명의 소설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종전이 되죠. 그리고 이 영화가 48년에 상영이 되면, 자, 종전되고 나서 3년, 그리고 그 만들어진 과정을 따져본다라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폐허가 된 이탈리아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장의 비참함이 어떠하고 거기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이 어떤가, 우리가 영화적인 흐름 속에서 아마 직접적으로 이미지화해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이탈리아는 서구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문화적으로는 중세 때부터 굉장히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 중에 하나죠. 주축국 하면은 독일하고 이탈리아, 일본. 3국 동맹을 맺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 또 국토는 폐허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이 맞이하는 삶의 고달픔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비디오 카페를 진행하는 데에서도 기본적인 규칙은 우리 지난 시간하고 동일합니다. 저희가 토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는 보셨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죠. 이 자전거 도둑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찾아보면 하루 만에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될 만큼 많이 분석이 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전거 도둑에 대한 비평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가 하나, 네오 리얼리즘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실존주의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부터 먼저 다루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자, 우리 영화를 담당하신 서승희 선생님께 이 감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다른 쪽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평론가 서성희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에 그 독립영화전용관 5호장이랑 그리고 대구 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문 영역으로는 평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이제 좀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저 우리 예쁜 아기도 앉아있는데 이 영화 재밌게 이해했나 오히려 제가 뭐 저 객석으로 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뭐 필기도구 들고 계시는 분, 또 질문을 뭘 하실지도 오히려 궁금하기도 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빅토리아 데시카 감독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잠깐 저희 사회자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1945년 패전국이 이제 세 나라가 있죠. 그렇지만 유럽이 사실은 패전이 아니더라도 유럽 전체가 이제 황폐화된 상황에서 전쟁 이전에 자신들의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독일도 그 히틀러가 굉장히 그 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그 우측 좌측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감독들을 두고 자신의 논리를 세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이탈리아에서도 치네치타 스튜디오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그 할리우드보다 더 뛰어난 그래서 미국 영화를 완전히 수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탈리아를 영화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패전이 되니까 이미 무솔리니의 사상은 모두 다 무너졌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 무너진 것들이 좀 보이죠. 그 이탈리아는 지금도 관광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지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가보신 분들은 카톨릭을 85% 이상 믿는 국가예요. 이때는 뭐 더 많은 분들이 믿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종교에 대한 불신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에 대한 불신, 자기가 이제 신부님들이 막 똑같은 비를 맞고 처마 밑으로 막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이게 숨잖아요. 참고로 그 숨었던 그 바로 옆에 있던 그 신부님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레지오네라는 그 원스 오폰 어 타임 아메리카 찍었던 감독입니다. 엄청나게 수다를 막 떨잖아요.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 있고 이게 돈이 없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은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막 그 멘붕이 오는 거죠. 그 아들과 함께 막 시선을 두리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경찰을 찾아가는데 경찰도 도와주지 않아. 경찰이 그 민생을 봐야 되는데 자기 회의 간다고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그 사회 전반에 흔들렸던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담고 싶어 했던 것이 사실은 이 네올리beralism의 이제 시작인 거죠. 그것에 가장 선봉에 섰던 감독이 빅토리아 데시카 감독인데, 사주로 치면은 영화계에 굉장히 이제 10년 천하 정도가 되는 사조인데 이것이 이탈리아에서는 55년 정도가 되면 사실은 거의 다 이런 영화의 경향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데시카도 다시 말해서 이 정도 한 10년 정도의 천하를 굉장히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으로 있다가 이후에는 해바라기라고 하는 이런 이 영화와 완전히 다른 영화 경향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 그래도 이 정신은 아시다시피 프랑스 누벨바그로 바로 전송이 돼서 많은 그 감독들이 빅토리아 데시카의 이 영화를 뭐 흥행에서도 가장 최고로 흥행했고 정신적으로도 네오리얼리즘의 가장 선봉에 섰던 이 작품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도 꼭 보지 않았더라도 마치 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야기 나누다가 그 네올리얼리즘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왜 이 그 네올리얼리즘이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조금 이야기를 돌려가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른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끼쳤던 철학 사조죠. 다시 말하면은 실존주의 근본적인 어떤 이념은 인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주관적이고 가장 주체적인 삶에 대한 태도 또 그런 태도를 근거로 한 이른바 인간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 본다면은 이전에 이제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성 중심주의, 물질주의, 그다음에 과학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두 번에 걸친 세계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파멸되죠. 그러는데 결국 인간은 외적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토대, 어떤 과학 기술을 통한 인간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것보다도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의 삶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이 된다는 이제 그런 식의 자각.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른바 실존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뭐 독일, 특히 이탈리아 이런 유럽 각국에서 번성했는데 또 엄밀히 바라본다면은 그 이탈리아 레오리즘의 어떤 사조하고 실존주의는 점에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담했는 대부분의 그
영화 감독들과 어떤 시나리오 작가들은 매우 좌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네오리즘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은 이른바 그 근본적인 어떤 이념 자체는 사회 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관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실존주의라 불리우는 이런 식의 매우 주관적이고 개체화된 그런 사고방식과 네오리즘의 관여에 있는 이탈리아 감독들의 어떤 그런 정치의식과의 그런 또 서로 상치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차원에서 즉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사회적 구조라든가 정치적 상황 자체가 좀 더 좌파적이고 좀 더 그런 그 우리가 뭐 막스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감독들과 연출가들이 혹은 그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탈리아 사회를 봤다면은 또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내민적 차원에서는 매우 실존주의이고 매우 개별화된 그런 의식 자체가 각 영화의 주인공이나 또 그런 영화를 제작했는 어떤 소위 제작 감독들 혹은 시나리오 작가들 관점을 개체화된 관점에서는 실존주의가 매우 주도적으로 지배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잠시만 제가 말을 조금 영화인으로서 제가 조금 약간 그 용어 하나만 조금 다르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걸려서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봉준호 감독님이 좌파입니까? 성향상 그럴 수도 있고 그분이 지지하는 것이 사회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좌파라는 단어로 굉장히 이렇게 카테고리로 자주 묶이게 되는데 이제 제가 약간 교수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면서도 그런 오해를 사실은 언어에서 자꾸 이런 오해가 일어나서 저희 극장도 오래전에 한 6년, 7년 전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이제 영진이에서 오랫동안 지원을 못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네오리얼리즘의 빅토리아 데시카 같은 경우도 그 영화에서도 분명히 나오는데 처음에 관공서로 이제 그 도움을 청하러 가요. 경찰서. 기억나시겠지만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죠? 공산당 사회주의자애들이 모여서 데모하는 곳을 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들보다 더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사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데시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네오리얼리즘의 계열에 섰던 많은 감독들이 사실은 그 향미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적인 감각을 이탈리아 그 특유의 미적인 영화들을 찍는 감독으로 전부 전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오리얼리즘의 단절도 있었지만 이 감독 자체가 사상이 좌파였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쪽 사상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말해서 무솔리니 치하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다시 도움을 청하러 갔던 사회주의 사상들도 전혀 우리 민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는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의 영화를 현실을 찍는 거죠. 그것이 네오리얼리즘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이 네오리얼리즘 관련되는 나중에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찍게 되거든요. 70년대가 되면은 이 감독이 빅토리아 데시카가 그 영화를 보면서 과연 이 감독을 좌파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라서 이렇게 파로 좀 나누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어느 쪽 파에서도 사실은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카톨릭까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조가 제작비 지원이 멈추는 바람에 멈춰진 사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그 사상에 전부 다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반대를 하고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화 감독의 태도다라고 해야지 지금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현대 감독도 뭐 이렇게 막 그냥 쉽게 좌파 감독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사상을 나누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로 이야기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네오리즘이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데 보통은 로세리니의 무방무 도시부터 시작이가 그다음에 끝나는 것이 맹데시카의 움비레트 뒤까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에 10년 정도인데 왜 그렇게 일찍 끝났는가 하면은
이탈리아 자체에 어떤 뭐 여건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미국 영향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마샤 플랜 통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특히 독일이 대표적이죠. 독일은 소위 동서독이 분리되면서 이른바 소위 서독, 그 다음에 서베를린을 자본주의의 하나의 쇼윈도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고 이탈리아도 예외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은 이른바 이탈리아에서 계속 만들어진 이런 이탈리아 사회의 어떤 그 모습을 가르친 그런 그 시대 상황을 그리내는 이런 영화를 계속 압력을 줬어요. 가능하면 그런 영화 만들지 말란 거예요. 그러고 가능하면 이런 영화를 빨리 끝내라. 다시 말하면은 마샤 플랜 통해서 이탈리아 너것들이 미국으로부터 계속 경제 지원을 받고 싶다면은 유달리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드는 이탈리아의 어떤 영화 풍토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뭐 그 대시켜가 해바레 같은 영화도 만들었죠. 또 그러고 그 후에 우리가 그 페데리코 페리니라든가 그러고 미켈란젤로 안토니오 같은 감독들이 좀 더 다른 경향의 영화를 만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탈리아 영화의 네오리즘 그 자체가 그 당시로 봐서는 매우 뭐 좌파는 말이 좀 불편하다면 진보적 성향의 영화는 사실은 같은 시기에 프랑스나 그다음에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런 성향이 강했죠.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 감독 중에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는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마르크스 자본론을 번역했습니다. 감독인데 불구하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 이탈리아 감독들은 자기 스스로가 좌파적이고 공산주의 사실을 늘 강조를 했죠. 물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예외된 감독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탈리아 영화 갖고 있는 그런 식의 독특한 성격, 독특한 색깔 그 자체가 어떤 이념적인 문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은 그건 뭐 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 이 질문인데, 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영화 주변부의 배경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스토리들을 따라가면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봤던 나다니엘 브레이크, 여기에 다니엘과 오늘 자전거 두 개 나왔던 안토니오 리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지금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차이점은 한 사람은 가장이고 한 사람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은 2015년도에 다니엘과 1948년도에 안토니오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 말해서 경제력을 상실한 가장이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는가. 우리 영화 속에서 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안토니오의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 영화 주인공 한 집안의 가장이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각도 있고 본인이 느끼는 그 처절한 어떤 감정들도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그 안토니오의 입장이 되어서 1948년도에 서 있다라면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나다니엘 브레이크랑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약간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있는 게 그 나다니엘 브레이크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의 문제와 완전히 직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물론 이제 아사를 하는 정말로 분이 계시지만 아사를 하면은 바로 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아닌 1940년대 그 말에는 아사가 뉴스가 아닌 상황이었어요. 6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보릿고개라는 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배가 고파서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던 세대였기 때문에 이때의 빈곤이라는 것은 21세기 나다니엘 브레이크가 이야기했던 복지에 의한 그 빈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두 영화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영화에서 이제 실업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을 때 기존 체제가 이제 다 무너진 거죠. 이탈리아가 믿고 있었던 무솔리니 정권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정말 뭐 이렇게 나라를 좀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 정권도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오랫동안 믿어오던 종교도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 일자리 수는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했을 때 그 나라가 정비가 되기 직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안토니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정말 엄청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력 시장에서 수백 명 중에서 내가 이제 발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은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사연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데 다시 이제 이 실업을 조금 배경과 이야기를 조금 하면 항상 자기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가 묘하게 영화 산업은 가장 잘 나가는 영화를 내보낸다. 약간 그런 세계사적인 추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장 좋은 영화를 외국에서 인정받는 영화를 찍었던 시기가 아주 옛날에 영화사적으로 60년대에도 있었거든요. 오발탄이 나오던 그런 시기에 유명한 영화들이 만추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영화들이 이와 유사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생기면서 그 모든 영화들을 제작을 못하게 됐어요. 뭐냐 하면 가난한 집이 나오면 안 되고 배고픈 사람이 나오면 안 되고 초가집이 나오면 안 된다는 제약이 이제 영화사의 그 표현의 양식에서 이제 가위질을 하는 검열의 시절이 오면서 안 되기 이제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이탈리아 네올리어즘 같은 경우도 빈곤층을 사실은 왜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내다 파느냐고 가난한 걸 왜 내다 팔어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제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작비를 대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흥망이 이제 서서히 쇠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실업 문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영화를 통해서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는 기반이 되는 영화 시작되는 작품이 되거든요. 이 영화가 네올리오즘에 계속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은 거의 이제 네올리오즘 계열들이 한 10년간 받는 시기에 이제 시발점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 결국은 중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왜 우리의 가난한 걸 이렇게 알려야 돼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이탈리아도 아까 말씀하신 60년대가 이제 넘어서면서 이런 영화들을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말리기 시작한 시점이 사실은 실업이 나라에서 구제할 정도의 수준이 정책이 정비가 되면서 이런 그 영화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절대 빈곤도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후에 있었던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이 이탈리아의 48년도의 실업은 좀 그렇게 생각을 지금의 복지의 실업하고는 좀 다른 그런 전쟁 이후의 폐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치네치타 스튜디오가 우리나라의 빈곤을 알리지 않는 대신에 이탈리아가 찍었던 영화 클레오파트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너라는 영화를 그 이탈리아에서 찍게 되거든요. 그런 막 대규모로 옛날 그 이탈리아의 전성시대를 말하는 영화가 아니면 국가에서 이제 도와주지 않기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이제 정부에서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제 막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걸면서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건 그 정책의 기조하고도 많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네올리오즘이 55년대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그 10년 동안의 실업 체계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습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는 세계 영화사 강의라는 책에 보면은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를 그 해설하는 사람 글이 있는데 자전거 도둑이라는 그 제목을 복수를 사용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탈리아 말은 모르니까 이탈리아 원제목도 복수인지 모르지만 그 글을 썼는 그 모대학 교수는 원래 제목이 복수고 복수를 사용했는 그 의도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둑들이란 거야. 다시 말하면은 엄밀히 본다면 그렇게 부자간 아버지하고 아들뿐만 아니라 그 영화에 등장한 모든 사람 다 도둑이란 것이죠. 다시 그 당시에 이탈리아 사회는 모든 사람 다 도둑으로 만든다. 그래 바라본다면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많은 등장 인물들, 특히 교회,
아까 했죠. 신부 이야기. 비 오는데 막 그 신부들 서 있는 모습, 그런 이상한 종교 빵몇 쪼가리 주면서 예배에 참여에 독려하는 종교단체, 뭐 등등등등등. 그리고 동네에서 그 친구가 간질 정세를 보여주는 그 친구를 옹호하는 동네의 그 어떤 그 빈곤한 그 구성원들, 이 모두 다가 이제 그래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는 한 사회의 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는 쉽게 답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럽에서 이른바 비스마르크 시대 이후로 이른바 복지제도가 계속 남들 발전해 오고 남들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국가가 어디까지 각 구성원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쉽게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그래 바라본다면은 예를 들어 그래 본다면은 우리가 지난 주에 봤는 그 영화는 오로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좀 명확하다면 오늘 이 영화는 이른바 소위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풍토, 유달리 카톨릭이 강하고 유달리 종교적 정서가 강하고 또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른바 자본주의가 발전 안 했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최소한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미비하고 이런 독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받는 영화와 지난 시간에 받는 영화 차이겠죠. 어쨌든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면은 아까 그 말대로 이른바 모두 다를 이른바 자전거 도둑으로 몰아가는 이탈리아 사회가 갖고 있는 위에 본다면은 사회 자체가 갖고 있던 독특함 또 달리 말하면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무책임함 이런 것을 이 영화가 특히 보여주지 않느냐. 물론 뭐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카톨릭이 강한 나라들이 복지 제도라든가 등등 다른 면에 비해서는 소위 그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래 말한다면 이탈리아는 근본적으로 소위 종교적 문제에서 큰 약점을 갖고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애초부터 이 영화를 우리 또 본다면 애초부터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이미 그런 식의 어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교와 기타 문화, 기타 독특한 정서가 구성원들을 이런 공경성 몰아있는 그 독특한 정서를 보여준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종교 이야기를 잠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 속에 나왔던 종교의 모습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경우에 그 피신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 중에 하나가 종교일 수 있는데 기성 종교들이 이러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여기서도 찾아가는 게 점집에 찾아가는 상황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무당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무당들의 말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하나의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이렇게 민중들이 매달리게 되는 기성 종교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런 어떤 그 비신앙적인 아니다 이런 뭐 점집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승행하는 그 흐름 속에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랑 기질도 좀 비슷하고 이게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행동 태도들이 되게 다혈질 뭐 이런 걸 보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 물론 우리나라랑 또 뭐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오래된 그 카톨릭의 그 기반에 있다라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다시 카톨릭으로 대부분 다 돌아갔으리라고 짐작을 해요. 뭐 이제 꼭 믿으러 다니진 않더라도 아마 그 설문조사하면 다 카톨릭 체크하겠죠. 지금도 뭐 85% 넘는 비율이 나오니까 거의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우리 집이 폭격 한번 맞았으면 카톨릭에 대한 일단은 한 번의 불신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그 안토니오도 처음에는 부인이 당신 직업 가지게 될 거야 라면서 복채라고 하죠. 우리나라 점집에 가면은 이제 복채를 주러 갈 때는 100% 이제
그 부정을 합니다. 한국 사회도 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남성분들 많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예전에는 좀 여성분들보다는 좀 부정을 많이 하죠. 난 절대 그런 거 믿지 않아. 그 말 뭐 이어령 비어령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데 결국은 자기가 코너에 딱 물리니까 사실은 종교에도 믿을 수 없고 모든 거에 자기를 의탁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물어볼 것이 답답하니까 근데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점집인 거죠. 거기 가서 믿는데 아 정말로 그 사람 맞춘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뭐라 그러지? 지금 당장 찾을 수 있으면 있고 아니면 영영 못 찾는다. 사실은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또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점집의 묘한 매력이 약간 그렇게 모호하게 말하는 언어 유희의 장난을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사실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남은 건 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비슷했지만 결국은 아들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 뭐 많이 그런 기본적인 건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하면 네오리얼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극사실주의보다는 조금 더 현장감 있는 것에 강조를 하기 때문에 배우들이 뭐 아시다시피 그 남자는 잘생겨서 영화 배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철강 노동자하고 그 아이는 신문 배달을 하던 그 불황아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건데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엘리트가 그 부인입니다. 기자거든요. 원래 직업이 그 기자를 데려왔는데 가장 비주얼이 기자 같지 않고 가장 현장에서 아줌마 같은 느낌의 그런 분이신데 그 마리아가 48년에 우리나라도 비슷했겠지만 자기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반이 흔들렸다고 해서 아마 그 불신을 했거나 이 가정이 흔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해요. 이 네올리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관람 포인트가 엔딩을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화를 보는 가치관일 수도 있거든요. 저들이 과연 잘 살았을까? 아니면은 한번 내가 그런 일 당했으니까 진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악당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조금 하시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아마 그 가정은 마리아도 그렇고 그 아들도 아마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종교와 다르게 무속이나 이런 우리가 흔히 미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인간이 기대게 되는 기본적인 심리는 아무래도 뭔가 꽉 막혔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안토니오와 이 부인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막스 베버식으로 바라본다면은 주술로부터의 어떤 벗어남이 근대 자본주의 내지 근대 개몽주의 가장 중요한 토대겠죠. 예를 든다면은 스페인의 프랑코,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무소리니 체제를 권력을 잡게 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 그 당시 카톨릭이었고 어떻게 바라보면 비합리적인 집단들이었죠. 그래 본다면은 이 영화에서 결국 뭡니까? 그 종교 집단도 그렇지만 특히 아까 말하는 그 이상한 아파트 비슷한 데서 헛소리하는 그 할머니 같은 이런 집단 이런 부류의 삶을 찾아가는 이탈리아 민중대 정서 자체가 결국 뭡니까? 무솔리니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래 바라본다면은 종교는 어떤 식이든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비합리성과 우리가 말했던 그런 아까 비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대식하에 어떤 신앙이야 종교 의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네오리얼리즘을 주장했는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과 연출가들은 아마 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일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적어도 이들의 영화에서 나타난 공통된 관점은 종교적인 비합리성은 결국 한 사회를 진정하게 개몽 내지 진정한 발전을 나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 그나마 이 당시 영화의 공통된 현상이죠. 영화 속에서 이제 감독이 이러한 종교나 그 다른 신앙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에 서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약간 결이 다른 거 느끼시죠, 두 분이? 네. 서승희 선생님께서 지금 결말 이야기가 나와서 이건 제가 뒤쪽에 한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화 보셨지만 결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저 정도에서 멈췄을까? 그럼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저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 같은 데서 결말을 열어놓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혹은 힘든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의 결말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각자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옹호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에러인 것 같다 이런 관점이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객석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셨는지가 조금 더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마 가정 해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아마 그 가족은 잘 살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마지막에 엔딩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열린 결말 중에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은 감독이 있는데 빅토리 제시카 같은 경우에 네올리즘 계열의 영화들은 사실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건 인생이라는 것은 있잖아 틀이 없어. 그냥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힘든 쳇바퀴와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올리얼리즘에서 그 마지막에 뭐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뭐 그 새드 무비로 뭐 누군가를 죽여버린다든지 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네올리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네올리즘 사조에는 가장 적합한 결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해석은 그래도 삶은 계속 되지만 아마 이 가정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업을 위해서 뭐 더 팔 거 있는지를 집을 좀 살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 브레이크하고 시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다니엘 브레이크는 사실 엄밀히 본다면 뭐 혈연이 섞인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난 나이 많은 노인과 젊은 어떤 그 아주머니와의 어떤 그런 관계죠. 근데 불구하고 어떻게 바라본다 물론 마지막에 죽음으로 귀결됩니다만 매우 정서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죠. 근데 비해서 자전거 도둑은 쉽게 말해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혈연 관계 그런 관계로서 영화가 마지막 귀결된다면서 이탈리아 특히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도 이른바 가족주의 내지 혈연주의가 매우 강한 나라죠. 가장 대표적인 바로 마피아죠. 마피아라는 조직을 바라본다면은 물론 그 시실리 섬이라는 독특한 어떤 공간적인 특징도 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족 내지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애착이 유럽 국가 중에서 유달리 강하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떳떳 바라본다면은 이탈리아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문제점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정서적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으로 개인의 삶과 개인의 구성원을 어떤 그 뭐 생존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긴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가족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혹은 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좀 더 달리 냉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걸림돌 되기도 하죠. 그래 바라본다면 이탈리아가 같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그런 또 사회적 문제라든가 그런 식의 문제 아직까지도 다른 북유럽이라든가 다른 이웃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런 가족주의 내지 혈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식의 집착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던 그 무한정 창출하던 사실은 산업화가 뭐 10%까지는 바라지도 않지 한 5%의 성장 세대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미 좀 끝났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미 지금 세계 강국의 10위 정도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 1% 성장도 굉장히 힘든 지금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그 상황이 아마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지금은 사실은 분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뭐 다른 쪽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의 상황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통계나 이런 것들을 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영상이나 영화 관련 학과를 나오면 저희는 이제 CGV나 롯데에서 팝콘 팔면서 이제 쭉 취업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남는 것이 아니라 좀 창조적인 인력군으로 남기 위해서 돈을 이제 최저임금 체제로
많은 친구들한테 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지역에서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뭐 청년들의 마음도 사실은 오직 대기업을 가서 내가 사실은 기본 그 처음 받기 시작하는 게 2배 이상의 그렇게 스타트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역에 무조건 정주시키는 게 옳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21세기는 뭐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하시니까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결국 잘 배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 10몇 명 정도가 저희가 정직원으로 있는데 그렇게 더 배분할 곳이 있는지를 보는 것. 그래서 뭐 목표가 있어요.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몇 년 안에 몇 명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 가는 대기업의 그 임금 체제를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저희 쪽에서는 지역에서는 조금 아직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하면 배분을 좀 더 잘하자.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 배분이 이렇게 과독점화되지 않도록 배분을 좀 잘하면 좋겠다 정도가 제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느끼는. 네, 이건 사실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지금 이런 상상력까지 발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영화 속에서는 어떤 가정이 지켜지는 것으로서 미래를 조금 더 기대해보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실제는 경제적인 빈곤이 현실적인 가족 해체를 우리는 가져오는 걸 많이 경험을 하죠. 단순히 그냥 뭐 가족이 떨어져 사는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지금은 분명히 1948년도 이탈리아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편에 속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나가서 그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 더 저희가 사실은 그 비교가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 하면 저희도 이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여러 이제 지원을 청년 지원 같은 걸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 지원을 받으면은 거의 정직원으로 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가에서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많이 하세요. 근데 48년하고 상황을 자꾸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나다니엘 브레이크에도 분명히 나왔지만 이게 절대 실업이 아니라 그 인간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항상 상대적인 빈곤이 21세기는 더 심하기 때문에 그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뭐 단순히 뭐 그 최저 임금을 받고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아니면 중소기업을 들어가서 그렇게 험한 일도 난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아사의 상황은 지금은 그거는 좀 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 최저에 관련된 그 복지에 완전 사각지대는 나라에서 아마 구제를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절대적 빈곤은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상대적 빈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빈곤이 더 많지 않을까. 서로 비교함으로써 지금 뭐 서울과 만약에 뭐 우리 경북을 보더라고 해도 이제 청년들이 내가 서울 가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경북에서 일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만약에 연봉 3,000을 들고 내가 서울 간다 아니면 경북에 남는다. 어떻게 보면 경북에서 3,000 받고 있는 게 훨씬 더 살기가 편해요. 그리고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서울에 가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 이제 조금 뭐 소멸까지도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우는 게 청년들 생각 자체도 이제 지역에서는 뭔가가
뭐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영어하고는 살짝 동떨어진 양이지만은 일단은 빈곤의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 21세기에는 상대적 빈곤이 제일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먹어서 이제 없어서 이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안 먹어서 굶어 죽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있으면 뉴스에 나옵니다. 그 영화에도 한명 최고은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영상원을 나온 그 친구가 시나리오 작가였는데 그 친구가 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예술인 복지 재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술인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도록 한 그 법령의 시작이 최고은의 그 아사였거든요. 그 아사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아사가 진짜 아사였는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감 때문에 곧 들어올 시나리오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좀 메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내가 이렇게 반지하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생을 조금 죄송한 표현 좀 그렇지만 그분이 아마 자존감에 아사를 선택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조금 하죠. 절대적인 아사가 과연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국가에 조금 더 그 부분은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오늘 영화 내용이어도 좋고요. 또 뭐 이거가 관련된 주제라도 괜찮습니다.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네. 아까 복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더 체계화시켜서 그들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이는 곳에만 사각지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만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만 사각지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청년층인데요. 청년층의 취업을 보자면 일예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 대기업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에서 블라인드 제로 취업을 알선을 했는데 취업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의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아까 48년도 영화에서 봤듯이 그 사람은 도배공으로서의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 단순히 자전거라는 건 거기서 표현하는 자전거는 제가 해석했을 때 그 자전거는 배경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전거라는 것 때문에 그 이동수단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일을 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그 은행 얘기를 다시 하자면 그들의 부모 역시도 은행의 VIP 고위 관료층이었거나 혹은 되게 고위직 어떤 공무원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감사에 들어가 본 결과 여기서 밝혀진 게 뭐였냐면 능력의 차이는 그닥 볼 수 없었고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 취업을 되지 못한 사람 중에 일부 어떤 청년은 자신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부정당함으로써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사후에 처신이 되게 중요하죠. 국가 차원에서 감사까지 들어갔는데 결국 그때 인사 채용을 했던 그 담당자들은 그냥 보직만 이동되고 부서만 이동해서 다시 정상적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직무에 갔을 때 그들이 또 그런 행태를 안 할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한다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서성희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에서 희망을 찾는다 너무 국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건 가족이라는 소수의 어떤 소수의 어떤 그 소극적 집단에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좀 더 적극적이고 규모적이고 좀 더 체계화된 그런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냥 일부 어떤 집단의 노력 혹은 어떤 일부의 어떤 시각적 어떤 소외된 계층만을 위한 이런 정책만을 펼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청년층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눈에 보이지만 인식할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이런 사각지대 역시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엄마 찬스라든가 아빠 찬스 같은 우리 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끝날 수 없는 문제죠. 그런 것은 결국 정책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옮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식의 어떤 부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 문제라든가 또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던 마인드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로 같이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어떤 사회적 이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일치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왜 하겠노, 뭐 우리 그때 그 무력한 개인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노라는 식으로 좌절해 버리면 그런 문제 영원히 존재하겠죠. 그걸 바라본다면은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예를 들면은 꼭 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기꺼이 나간다보다도 어쨌든 그런 식의 문제를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또 이슈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해결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의외로 쉽다라는 이게 시간적으로 빨리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고가 바뀌는 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한 세대가 걸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앉아 계신 분의 이야기만으로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점들이 있었구나라고 반성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쓰는 것이 사실은 저희 정도만 세대가 돼도 자기 자식 문제니까 저럴 수 있었겠지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어온 생각이었다면 사실은 그것이 지금 청년의 문제의 가장 심각한 핵심 문제라고 생각해달라고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인식이 되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 인식 변화를 위해서 최소한 저부터라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두 말 안 하고 지금 청년 세대는 대부분 그 생각을 아마 공유하고 분노할 것 같아요. 그 군대 문제도 사실은 놀랄 만큼 응집력이 있잖아요. 그 왜 무슨 가수죠? 한 명 그 군이탈 아니 군대 간다고 했다가 안 간 친구에 대해서 스티브 유에 대해서 굉장히 전 국민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듯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정도의 세대에도 그 정도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면 그래 맞아 뭐 부모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저부터 더 뜯어고치고 이런 자리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이거 잘하시잖아요. 이야기를 해서 절대로 엄중하게 그 부분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청년들이 높이시는 것이 가장 빨리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당장 그런 사고방식을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인 평론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청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빨리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좌절감을 느끼는 건 사실 그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해보려고 기성세대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학생운동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연대하고 화염병 던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대체 왜 너희들은 불만만 얘기해?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해는 아버님 세대와 저희 세대가 다르고 그 세대 때는 화염병 실제 던지고 막 그랬던 세대니까 그렇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화염병을 준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무조건 폭력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까지도 올리고 그런 청원을 통해서 이게 이슈화도 시킵니다. 근데 저희가 좌절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이슈화를 함에 노력을 했다고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계속 바뀌지 않고 있다고 저희 청년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슈가 되고 취업 비리에 대한 것이 이슈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아무런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직 이동, 계속 정상적인 근무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저 청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정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이런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이런 매너리즘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또 비겁하게 열린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상당히 미안한 부분들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또 끝까지 두드려야 될 부분도 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두 번째 비디오 카페 마무리하면서 두 분 패널께 박수 한번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